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손승주라고 하고요. 음, 신림동에서 그 노동법 강의 시작은 2013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개강하는 요 행정쟁송법 과목은 신림동에서 2020년도에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소개드릴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 달리 소개할 건 많지 않고요. 뭐 굳이 뭐 소개를 하자면 뭐 나이는 82년 개띠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숙기가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알고 오셨겠지만은 그래서 처음에 좀 버벅거리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OT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저 수험생 때부터 신림동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영기, 영순환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1기, 그 다음에 2기, 그 다음에 3기,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요때는 이제 뭐, 기본 강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의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기 때는 뭐 심화 이론이라고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 엄청나게 심화된 뭐 이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연결해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금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사례풀이를 좀 하는데요. 사례풀이를 하는데 정말 저희 시험에 나올 만한 기본 유형의 사례풀이를 요때 좀 할 거예요. 저희 시험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기본 유형의 좀 사례풀이를 요때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5점 모의고사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7회 정도 보게 될 겁니다. 요 기본 유형. 근데 요 7회 정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 외에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례풀이를 조금씩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 보는 거는, 시험 보는 건, 실제 시험 써보는 거는 요 7회고요. 제가 푸는 걸 보는 거는 조금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2기 때는요, 2기 때는, 이론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어요. 러닝타임의 문제상 이론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모의 시험은 50점 7회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때 저희 교재가 이론 파트도 있지만은 사례 파트도 있거든요. 요때 요 사례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겁니다. 사례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거고 뭐 모두가 다 그런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어떤 몇몇 분들 얘기에 의하면은 요때 실력이 많이 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모두가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례를 접하면서 좀 추상적이었던 내용들이 좀 구체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모두가 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럴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요 3기 때 가면은 이론 비중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러닝타임 문제상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모의 시험을 100점짜리를 6회를 보게 될 거예요. 걔를 보게 될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이제 기본 유형을 시험 본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 유형들,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 유형들이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게 될 건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접하고 오셨겠지만은 올해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왔다 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뭐 그 말이 이제 뭐 썩 틀렸다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문제들은 올해 문제에 비해서 미치고 팔짝 뛸 만큼 어려운 문제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이상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뭐 이론적으로 미치고 팔짝 뛸 만큼 어려운 문제가 저희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굉장히 중시하는 게 공부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복잡한 문제들을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아주 조잡한 문제보다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접하고 왔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는 그거는 이제 강사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제가 OT를 짧게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오늘은 OT를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OT를 좀만 더 길게 할 텐데, 여러분들 이 시험이요, 이 노무사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떠나서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은요, 제가 10년이 조금 넘는 경험상 이 자격증은 상당히 괜찮은 자격증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거 여러분들이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뭐 부자가 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부자의 정의가 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20억이 있어야 부자인지 50억이 있어야 부자인지 뭐 100억이 넘어야 부자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자로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격증이 여러분들 생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자격증은 돼요. 괜찮은 자격증이에요. 뭐 굳이 저도 사실 제가 겪는 거 말고는 모르잖아요. 제가 직접 겪고 보고 이런 거 말고는 모르는데, 저도 뭐, 제가 아는 노무사 선배들, 그 다음에 동기들, 그 다음에 후배님들 중에서 생계 갖다가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상당히 괜찮은 자격증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자격증이고, 뭐 사실 저는 워낙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로스쿨 출신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무사 자격증이 없었으면 로스쿨 들어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펙으로도 괜찮은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뭐 크게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자격증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개업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자격증이 여러분들 당연히 뭐 법무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무법인도 있을 테고, 노무법인도 있을 테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세무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실 수 있는데, 세무사 같은 자격증은요, 그런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 같은데 당연히 그런 쪽으로 취업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자격증이죠. 근데 일반 기업에 있어서, 일반 기업이요, 우리가 아는 뭐 여러분들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감에 있어서는 저희 자격증이 더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업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세무법인, 노무법인 이런 쪽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세무사, 노무사나 다 비슷하겠지만요. 일반 기업에 있어서는요.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법무사가 일반 기업에 취업 잘 된다 이런 말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무사가. 근데 저희 노무사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 기업에 상당히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입니다. 기업에서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격증인데,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고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고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접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응시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응시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6,000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6,000명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합격 최소 인원이 30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냉철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5,700명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5,700명 정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여러분 자신이 붙을 확률이 높아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6,000명 중에 1명이라고 봤을 때 당연히 5,700명에 속할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격증인 만큼 붙기가 매우 어려워요. 좋은 자격증인 만큼 붙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수험하시는 분들 보면 크게 불합격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합격을 향해서 스스로 달려가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불합격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라고 요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꾸 눈에 익은 분들이 눈에 띄는데 시험을 보고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신지 굉장히 의문이네요. 지금은 쉬어야 될 시기인데 아무튼 각설하고 본인 개인 취향이니까 난 승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 오케이, 인정. 나 승주 형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죠? 승주 형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오케이, 인정. 아무튼 각설하고 불합격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길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스카라는 표현 아시죠? 종종 스카를 가는데요. 스카에 갔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스카를 가나 노무사 수험생들이 당연히 계세요. 그러면은 앞에 놓여있는 책이나 사실 뭐 틀어놓고 있는 인강을 봤을 때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신림동에서 인기가 없는 강사니까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닌데 너 말 많던데. 말만 많아요. 말만 많고 실제로 인기가 있는 강사는 아닙니다. 그냥 말만 많을 뿐이지. 근데 공부를 하고 계신 분 중에 실제로 공부하는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오케이, 할 말 없는데요.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대다수는.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고요. 앉아갖고 주로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하는데, 주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나 핸드폰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뭘 재밌게 봐요. 게임을 하거나. 당연한 얘기지만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뭐 여러 사람, 주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선생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를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신림동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당신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일지도 모르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도저히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한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헛짓거리를 했다면은 그냥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공부 방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 방법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 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솔직히 수험생 때요. 솔직히 인정해요. 합격수기 같은 거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붙는 시험인지 모르니까요. 두려우니까.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어떠한 합격 수기를 보더라도 아, 이렇게 하면 확실히 붙겠구나, 피부에 닿는구나 라고 하는 합격 수기를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년 365일치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단계에서 어떻게 공부했고 요 단계에서 어떻게 공부했고 그런 걸 아무리 해도 완전히 체화가 될 수가 없어요. 공부는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건데 공부 방법만 앉아서 구구장창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어느 누구나 영어를 처음 접하는 순간이 있는데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라고 하는 글을 보니까 아, 영어 단어장을 뭐 들고 다니면서 책을 외웠고 그 다음에 뭘 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읽어요. 그랬더니 가갖고 영어 단어장을 그대로 샀는데 거기 있는 걸 내가 계속 읽으면서 실행에 옮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샀는데 갑자기 이렇게 샀는데 영어 단어가 바로 외워지진 않아.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걸 그냥 계속 외우면 되는데 예,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그걸 외우면 되는데 이상하다. 단어장 샀는데 안 외워지네? 단어장을 샀는데 당연히 안 외워지죠. 공부 방법만 구구장창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단어를 책상 앞에다가 붙여놨더니 그걸 보면서 공부를 했더니 단어가 잘 외워지더래요. 그랬더니 근데 나는 좀 붙여놨는데 내가 자주 안 보게 돼요. 자주 안 보게 되니까 아, 이 사람의 공부 방법은 틀렸구나. 그럼 또 다른 공부 방법을 찾아요. 공부 방법만 몇 달째 공부를 합니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냥 하는 건데 당연히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요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요러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집합을 배우는데 꽤 그럴싸하더이다. 괜찮더이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서 약간 이게 조금 약간 버퍼링이 걸리기 시작을 해요. 버벅 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그냥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방정식에서 버퍼링이 걸리니까 나는 이게 안 되면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방정식만 하는 거예요. 딴 친구들은 함수를 나가고 있고 함수가 끝난 다음에 미분을 하고 있고 미분이 끝난 다음에 적분을 하고 있는데 계속 버벅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못 가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는 분이 매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필패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필패예요. 저는 이게 이해 안 되면 다음 장으로 넘기질 못합니다. 다 이해 안 되는데 넘어간 거예요. 그 함수로 부등식으로 미분으로 넘어갔던 친구들이 모든 걸 다 알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그 넘어간 친구들 함수 문제 내면 100점 맞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 거지. 그냥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모르는 걸 모르는 채로 내버려두고 또 돌리고 다음번에 오면은 조금 더 쌓을 수 있어요. 그 다음번에 가면 조금 더 쌓을 수 있고 그 다음번에 가면 조금 더 쌓을 수 있어요. 저는 모르면은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안 된다고요.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거를 명심하세요. 저는 읽었더니 모르겠어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다음에는 언젠가 내가 이게 이해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특히 이 행정법은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역사가 굉장히 짧은 법이에요. 즉 중구난방의 법이고요. 헌법이나 민법에 비해서 현저히 역사가 짧은 잡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은 오케이, 그건 여러분 생각이니까. 근데 형법같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법이 아니에요. 한 200~300년 정도 역사밖에 안 가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중구난방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행정법이 아주 체계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막 그렇게 수학처럼 완벽하게 논리적인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진입할 때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요. 그냥 이 법 자체가 그냥 중구난방인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뱅글뱅글 도셔야 돼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구조가 조금씩 조금씩 갖춰집니다. 구조가 조금씩 조금씩 갖춰져요. 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되게 잔인한 얘기지만요. 수험생분들끼리는요, 경쟁자예요. 선의의 경쟁자. 아까 전에 뭐 게이밍 얘기도 했지만은요, 인터넷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인터넷. 그 인터넷이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요. 오히려 인터넷이 공부할 때 없었던 세상이 공부하기엔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험에 필요한 정보가 인터넷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인터넷만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한테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공부는요. 이 공부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공부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어마어마한 참을성을 요구하고요. 어마어마한 참을성을. 저 양반 첫날부터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해? 라고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 마침 오늘 여러분들 또 각오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다 이긴다라는 각오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눌러버릴 거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또 혼동하지 마세요. 다 눌러버려야 되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넘어갈 거야. 이건 아니에요. 참고 견디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돌리셔야 돼요. 다음번엔 알겠지. 다음번엔 알겠지. 전 지금 이해 안 되니까 지금은 다 이해 안 돼요. 심지어는 인터넷에다 고민도 써요. 저 지금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아놓습니다. 그거 계속 참고 견디다 보면은 한 2기쯤 정도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요. 댓글을요, 누가 정말 친절하게 달아줬어요. 진짜 착하신 분이죠. 그건 정말 비밀을 알려준 거거든요. 참고 견디면 체계가 잡힌다라는 거. 비밀을 정말 비밀을 다 알려줬는데, 그래도 당장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참고 견디는 걸 피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더라. 그냥 도망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뱅글뱅글 돌려야 돼요. 그냥 참고 견디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닌데 그냥 하는 말이고요. 잘 참고 다 이해 안 되고요. 다 답답해요. 물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상하다. 저 양반이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듣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얼굴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요, 정말 멘붕일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법대에서 뭐 저는 법학과를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멘붕일 거는 마찬가지예요. 멘붕일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몇 년 하신 분들, 여기에서 노무사 수험가에서 몇 년 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다 멘붕이실 거니까요. 다 평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왜 아냐면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로스쿨 다녔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스쿨 다니다 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법대 출신들 있잖아요. 그러면 법대 출신도 있는데 제가 법대 출신들 안 겪어봤겠어요? 법대 출신만 있겠습니까? 사법고시 공부하다 온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멘붕이에요. 똑같이 멘붕입니다. 전혀 억울해하실 필요 없고요.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힘들어요. OT 길게 해서 죄송하진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조금씩 배우게 될 건데요. 교양이에요. 뭐라고요? 교양.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교재는 펴야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95페이지 펴놓으십시오. 교재는 95페이지 피시면 돼요. 첫 시간부터 우울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울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뭐 어느 정도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찾아오셨을 텐데, 저는 되게 뭐랄까 뼈 때리는 소리도 좀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밑도 끝도 없이 다 붙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펌프질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 붙을 수 6,000명이 어떻게 다 붙어요? 다 못 붙어요. 네. 그리고 되게 냉철한 사람이고요. 냉소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 스스로가. 물론 제가 저를 판단한다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네. 아무튼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어떤 분들이 분석해 놓은 글 보면은 한 고사장 있죠?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 각 고사실마다 확률적으로 1명 붙는 거예요, 이 시험은. 확률적으로 1명 붙는 정도 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에서 1등 했습니다. 오케이. 인정. 1등 외에는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부는 이미 도가 텄겠네요. 그러면 큰 문제 없죠.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 아주 1등에 도 같은 게 아니라면요, 지금부터는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 고사장에 뭐 열 몇 명 정도 있겠죠. 열 몇 명 정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그 열 몇 명 사이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어떤 고사장은 뭐 빵명일 수도 있고 어떤 고사장은 2명일 수도 있지만 그냥 평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교양이에요. 법은 크게 이제 사법과 공법이 있어요. 사법과 공법이 있고요. 물론 이 중간 영역의 성질을 가진 법도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 있는 이 사법은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던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자는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적인 뭐 사사로운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그 사법이에요. 그 사예요. 사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법이 있는데요. 공법은요, 행정법이 있고요. 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 외의 공법이 있어요. 행정법 외의 공법이 있는데, 행정법 외의 공법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었던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있고 등등등등 더 있겠죠. 이런 것들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나라의 권력이 세 덩어리로 쪼개져 있다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셨죠? 얘네는 주로 법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작용을 해요. 주로 법률을 만들죠. 물론 법률 만드는 거 외에도 다른 것도 하긴 해요. 선생님, 저는 옛날에 박근혜 탄핵하는 걸 봤는데요. 그래요. 법률만 만드는 게 아니고 딴 것도 하는데 주로 법률을 만드는 걸 한다고요. 주로 법률을 만드는 거. 얘네가 하는 주로 법률을 만드는 그 작용이 입법 작용이라고 합니다. 입법 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주로 법을 만드는데 요쪽은요, 그 법을 주로 집행하는 일을 해요. 주로 집행하는 일도 하고, 물론 뭐 꼭 집행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법부는요, 주로 재판을 합니다. 주로. 물론 딴 것도 해요. 근데 주로 재판이라는 걸 하고요. 얘네가 하는 작용을 사법작용이라고 합니다. 사법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행정법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요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라고 보통 교과서에서 이제 표현을 해요.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행정법은요. 여기 있는 행정법은요.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행정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참고로 이 행정법이요. 재작년인가? 법제처에서 알리기로는 이 행정법은요. 국내에 6,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국내에 6,0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수험을 하면서 감히 내가 모든 행정법에 정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실현 불가능한 착각이에요. 이 행정법에 관해서 모두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 대법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법 이름 6,000개 외우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 알맹이를 아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6,000개 이름조차 외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행정법은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요. 조직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이 행정 작용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뭐 조직에 관한 법으로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정부 조직법이라는 게 있고요. 분명히 다른 법들도 있을 겁니다. 조직에 관한 법으로서. 그 다음에 이 행정작용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행정행위라는 게 있고요. 행정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 입법부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도 입법을 하거든요. 입법을 하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등등등등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행정도 입법을 합니다. 행정도 입법을 해요. 법률은 물론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하죠. 입법부에서 해요. 그 다음에 뭐 사실행위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크게 카테고리가 저 세 종류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행정작용이라는 것이. 크게 저 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 이 사실행위도 정말 무수히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을 거예요. 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작용을 했을 때 행정이 어떠한 작용을 했을 때 그게 반드시 적법하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적법하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적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적법했을 때도 구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위법했을 때도 구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법한데 왜 구제를 해줍니까? 어쨌든 작용을 적법하게 국민이나 사인한테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구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적법한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자, 이 구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손해, 전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쟁송이라는 걸로 나뉩니다. 행정쟁송이라는 걸로 나뉘고요. 이 손해, 전보는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손실보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배상, 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있는 이 손실보상은요, 여기 있는 이 손실보상은 작용을 적법하게 했을 때 일어납니다. 주로 적법하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나라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요 땅 주인은 A고 요 땅 주인은 B고 요 땅 주인은 C고 그래요. 그러면요, 공익사업 및 토지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냥 너무 풀네임이 기니까 약칭 공익사업법이라고 할게요. 공익사업법. 어떤 분들은 토지보상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약칭 공익사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익사업법에 근거해서, 즉 적법하게 이 말이에요. 공익사업법에 근거해서 땅을요,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땅의 소유권을 갖고 와요. 땅의 소유권을 이렇게 갖고 오면서, 남의 땅을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뺏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돈을 줘야겠죠? 돈. 그 응당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손실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위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비닐하우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돈으로 적법하게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손실 보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이. 그 다음에 이 국가 배상은 이제 위법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을 해서 국민한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현실에서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겪어본 케이스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애들끼리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방치를 한 거예요. 방치를 했어요. 선생님이면은 이걸 뜯어 말렸어야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 선생님들 힘드신 거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둬가지고 이 싸움이 더 커져서 애들 얼굴 완전 만신창이가 되도록 싸우게 내버려 둔 거예요. 선생님은 그걸 막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내버려 뒀어요. 위협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고 확대되었죠. 그거 국가 배상에 의해서 물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양한 국가 배상도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국가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흘러 넘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나라에서 이거를 뚝 같은 걸 높이 쌓아야 되는데 뚝을 높이 안 쌓았다. 이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국가 배상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기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다가 여기로 튕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로를 보수를 안 해놨다. 그것도 역시 고의과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배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국가 배상은요. 아무튼 각설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정보예요. 아무런. 제가 뭐가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없는 남자예요. 진지한 남자예요. 글씨도 궁서체로 쓰잖아요. 이게 무슨 궁서체? 모르겠네요. 무슨 체인지. 아무튼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건 저희 와이프 때문에 제가 알게 될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하더라고요. 저는요, 질리는 남자예요. 물리는 남자고요. 저희 와이프가 도망가고 싶어요. 저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수강생분들을 질리게 물리게 만들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게 해서 엄청 물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물리게 만드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수험하는 입장에서는. 사람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데 왜 얘기 자꾸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 이 행정쟁송이라는 거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있는 이 행정심판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는 행정심판법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 행정심판법 위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행정심판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취소심판이 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무효등 확인 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들어두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제발 적지도 마세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도 또 바로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왜 못 적게 하냐? 나는 적을 자유가 있다. 그래, 오케이. 근데 지금 적으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100% 후회하실 겁니다. 아니. 아니, 그거, 아니, 80%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이건 적고 나면 진짜 어이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적을 필요 없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스카에서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나중에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알고 있게 돼요.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그때 적을 필요가 없어요. 게임하고 있어도 알게 되게 그 정도로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니까 잠깐 조문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용 법전에서 행정소송법을 한번 펴보세요. 시험용 법전에서 행정소송법을 한번 펴보세요. 올해 시험용 법전 기준으로 942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법전이 없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접속해 갖고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라는 데 들어가십시오. 지금. 왜냐면 조문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다음이나 네이버 그런 데다가 검색창에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라고 해서 거기 접속하셔서요, 행정소송법이라고 치시면요, 법이 나와요. 그럼 행정소송법이라는 데 들어가셔서요, 행정소송법 3조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핸드폰으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법전을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MZ세대라 아니에요.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꼰대네. 꼰대야. 저는 이 IT 도구를 이용한 공부 믿어요. IT 도구를 잘 활용해야죠. 요즘 세상에서는. 근데 제가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꼰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이로 공부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패드 써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붙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뭐라고요? 아이패드 보고 뭐라고 하죠? 그래요. 태블릿 PC. 그걸로 공부하신 분들 중에 붙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태블릿으로 게임에서 붙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 3조 보시면은 행정소송은요, 종류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냥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민중소송은 사실 여러분들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당선됐다, 혹은 문재인이 당선됐다, 혹은 박근혜가 당선됐다 할 때, 저거 당선 무효로 만들어야겠다, 선거 무효 내지는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중소송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관소송이라는 건요, 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관. 예. 행정주체 기관 간에 서로 권한에 관해서 주로 다투는 소송이에요. 행정기관 간에 서로 권한에 관해서 다투는 소송이에요. 주로. 이것도 역시 저희 시험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소송입니다. 저희 시험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고소송은요, 4조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있는 항고소송은 4조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또 세 가지로 쪼개지고 있어요. 하나는 취소소송이라고 돼 있고요. 취소소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죠?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건 뭐라고요? 교양이라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교양이에요. 자, 이쪽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입법, 행정, 사법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입법, 이쪽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이쪽 주체는 법원이고요. 근데 여기 행정 주체, 요거의 주체는요, 조금 다양해요. 요거의 주체는 조금 다양한데, 자,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있어요. 지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법인들이 있고요. 이 각종 공법인들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각종 공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수탁사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지금은 이름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행정주체가 있고요. 행정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나뉘는데 특히 저 각종 공법인들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못 외워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국가가 실제로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생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관. 자, 그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관이 여러분들 제가 손승주다라고 하면 이 손승주도 사실 여러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가 주체면은요, 손승주도 여러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생각하고 지시를 하는 기관이 있고요. 지시한 대로 그냥 물론 저 스스로는 지금 지시했다라는 걸 못 느끼죠. 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시를 하고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시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것들 아닌가? 그것도 다 지시가 있어야 작동되나? 아무튼 모르겠는데, 여기 생각하고 시키고 판단하고 뭐 이런 기관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돌아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손승주는요, 이 손승주는 그런데 행정 주체의 기관 중에 의사를 결정하고 그거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다시 한번 행정 주체는 여러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관 중에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거를 행정청이라고 해요. 이런 젠장. 나중에 교재에 다 써있고 천천히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그냥 머리통 같은 거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머리통 같은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런 상황을 주로 앞으로 요런 상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행정청이 자, 사인 갑이 있는데 얘한테 침입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침입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영업정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정지. 살면서 그런 거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인이 있는데, 자, 행정청한테 수익적 작용을 신청을 합니다.
영업을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얘가 그래서 이 신청에 따라서 수익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를 해줍니다. 건물을 지어라, 영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줘요. 근데요, 갑한테는 참 기쁜 일이지만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다른 제3자가 이 수익적 작용에 관해서 다투는 형태, 수익적 작용에 관해서 다투는 형태, 여러분들이 요런 상황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갑이 있는데, 행정청한테 수익적 작용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얘가 수익적 작용을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자, 그러면은 갑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갑이요. 요 거부에 관해서 다투는 형태.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는 게 거부에 관해서 다투는 형태. 자, 그런 다음에 갑이 있는데 행정청한테 이 수익적 작용을 신청을 했는데 얘가 수익적 작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뭉개버려요. 그 뭉개버리는 거를 부작위라고 하거든요. 부작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이 네 가지 형태 안에서 거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안에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아까 전에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항고 소송에 관해서 요런 세 가지가 있다더라. 우리 조문에는, 그죠? 근데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침익적 작용에 관해서 우리의 행정소송법에 따르면은 주로 어떤 소송을 하냐면 이 침익적 작용을 취소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합니다. 취소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해요. 상황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수익적 작용이 자기가 피해를 받은 3자가 이 수익적 작용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해요, 보통. 취소해 주세요, 보통. 없애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신청을 했더니 거부를 합니다. 이 거부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해요. 저 거부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해요.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권리구제가 굉장히 우회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우회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자, 갑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이 침익 전에 미리 막았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는 갑에 대한 수익적 작용으로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적 작용이 있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발상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문에는 이런 것만 존재하지만은 혹시 이런 거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방적 금지 소송, 다른 말로 부작위 청구 소송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이것만 나와 있지만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 전에 여기에서 거부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영업 허가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얘가 거부했죠. 근데 거부를 취소하면 허가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거부를 취소한 것 뿐이지 허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부가 없어진 것 뿐이에요. 허가는요, 행정청이 해줘야지 허가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허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가 취소가 됐다고 해서 내가 권리가 구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영업 허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작위가 위법하니까 부작위 하지 말고 뭐 갖다붙다 반응을 해줘 라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반응을 해줘. 그러면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확인을 받고 나면은 행정청이 반응을 해줘요. 뭐? 거절.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장난하냐? 진짜예요. 왜냐면 이건 부작위가 가만히 있는 게 위법하다라는 거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럼 확인을 해주면은 행정청은 가만히 있는 게 위법하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반응을 해줘요. 거절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구제가 상당히 우회적이란 말이에요.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저런 소송들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파격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송이 없나? 라고 해서 의무이행소송 내지는 적극적 형성소송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의무이행소송은 뭐냐면요, 요런 거예요. 의무이행소송이란 건 뭐냐면요, 자, 여기 여담으로 들어 놓으세요. 여담으로. 여담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이행소송이라는 건요, 이행소송이라는 거는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주문에서 요런 내용이 찍힙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요. 지급하라.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면 이행소송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라고 돼 있어요. 해라라고 돼 있어요. 해라. 자, 피고는 원고에게 무슨 여기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고 합니다. 건물을 반환해라. 건물을 철거해라. 뭐뭐 해라라고 하는 소송이 이행소송이에요. 이행소송.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거부가 되고 부작위가 되는데 여기는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거부는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 갖다가 파격적으로 실효성 확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냥 거부가 없어진 것 뿐이지 허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행정청, 즉 피고인 행정청은 여기 있는 저 신청한 갑한테 허가하라라고 하는 소송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파격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구제에 있어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취소소송은 소극적 형성소송이에요. 소극적 형성소송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존재하는 거를 이미 발생되어 있는 걸 없애주는 거예요. 발생되어 있는 걸 없애주는 것 뿐입니다. 이미 발생되어 있는 걸 없애주는 거예요. 거부가 있는 걸 없애주는 거고요. 침익적 작용이 있는 걸 없애주는 거예요. 수익적 작용이 있는 걸 없애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거부를 없애고 부작위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구제에 막바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막바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이런 게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건데 형성력을 일으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가?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을 직접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법률관계의 변동. 선생님, 법률관계의 변동이 뭔데요? 여러분들 모든 법학에서 변동이라는 건요, 발생과 그 다음에 변견과 그 다음에 소멸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변동이라고 하면, 법학에서 변동이라고 하면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제가 아는 일상에서 쓰던 변동이랑 다르요.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즉 뭐가 가능하냐면요, 법원이 지금 요 이행소송은 행정청이 저기 있는 갑한테 허가하라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이 형성소송은 법률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즉 법원이 직접 영업을 직접 허가하면은 행정청이 해주지 않아도 영업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권리구제가 지나치게 우회적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조금 이해되세요? 너무 어려워요. 미안해요. 어려워서. 어려워요. 변동, 왜 또 변동을, 발생과 변경과 소멸이야. 확, 이런 생각이 다 들죠. 다 들어요. 드는데, 어려운데, 지금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들어 놓으세요. 들어 놓고요. 제가 또 러닝타임을 60분을 또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어서 지금 러닝타임이 1분이 지났어요. 1분이 지났거든요. 10분을 또 칼같이 쉬었다가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